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후회할 것이 없는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영국이 몰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브리그렛이라는 이야기를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이 브리그렛 이거는 영국이 브리튼이라고 하잖아요. 브리튼에다가 리그렛 후회하다라는 것을 합쳐서 브리그렛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국이 후회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죠. 영국이 지금 무엇을 후회하고 있느냐 했을 때 제일 크게 지금 후회하고 있는 것은 브렉시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브리튼 엑시트 나가는 영국이 나간 거죠. 브렉시트. 2020년 2월 1일에 EU를 공식 탈퇴했습니다. 2020년 2월 1일 EU 공식 탈퇴함과 함께 영국이 지금 2023년에 와서는 G7 국가, 그래도 그 세계를 이끄는 7개의 나라라고 자처하고 있었는데 G7 국가 중에서 국내 총생산 GDP 규모가 엄청나게 줄어든 나라입니다. 엄청나게 줄어드는데 어느 정도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이 마이너스 0.6%라고 합니다. 이 경제가 좀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브렉시트를 했던 이유가 뭐냐 했을 때에 영국에서 이제 보수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보수적인 사람들이 딱 생각했을 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우리 대영제국이다. 옛날에 우리 대영제국이었다. 근데 지금 왜 이러냐? 우리가 지금 다른 데와 협력하고 이러니까 이러지 않느냐? 협력했던 게 무엇이냐 이거죠. 대영제국이 왜 난민을 받아주느냐? 우리 더 이상 난민 받아줄 수는 없다. 그 다음에 EU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우리 분담금이 많냐? 그 많은 분담금 내릴 바에야 그 돈으로 우리 안에 있는 산업을 육성하고 우리한테 좀 더 투자해서 뭔가를 해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이런 이야기예요. 차라리란 말. 이게 참 위험한 말이에요. 차라리.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도 그런 이야기 아무렇지 않게 하거든요. 그거 할 바에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나을 텐데. 근데 그 차라리란 말을 안 해봤잖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영국은 지금 한 거예요. 차라리라는 말을 따라서 그렇게 할 바에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낫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영국이 망했어요. 이건 마가렛 대처부터 일단 시작됐다고 그 이야기를 하더군요. 마가렛 대처하면 보수당이 집권이죠. 마가렛 대처가 영국 병이라 그래갖고 복지에 관해서 도저히 이렇게 참아낼 수 없다 하면서 복지를 확 줄여버립니다. 그러면서 보수당이 계속 집권하면서 약자에 대한 돌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가렛 대처 복지를 이게 없앤다라는 건 이런 겁니다. 그 나라에 있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사실 금융 쪽이 돈을 많이 벌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작년에 금융이 엄청난 돈을 벌었죠. KB 같은 경우에 KB 하나가 번 그 금액이 삼성 전체보다 더 많다잖아요. 금융으로 본 게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케이스가 이렇게 발생한 건데 이 마가렛 대처 때 바로 그렇게 한 거예요. 금융 쪽으로요. 금융 쪽으로 발전시키고 제조업을 축소시킨 거죠. 자, 제조업을 축소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사람들이 일할 곳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일할 곳이 없어지고 금융이라는 것은 몇몇 사람들이 큰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빈부격차가 심해진 거죠.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계속 주장했습니다. 지금 딱 우리나라 똑같아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주장하니까 쉬운 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더욱더 빈부격차가 심해집니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주장했던 것은 처음부터 제조업을 축소하면서 이게 드러났죠. 지금 우리나라도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제조업들이 다 지금 외국에 나가 있어요. 그리고 영국이 인종차별했었죠. 이런 것들이 다 한데 모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모이면서 브렉시트를 주장한 겁니다. 우리는 EU를 탈퇴하겠다. 실제로 영국은 그럴 만한 싹이 이미 있었죠. EU에서는 그 공통적인 통화로서 유로를 사용합니다. 유로를 사용하는데 영국은 계속해서 자기들 파운드를 계속 사용했죠. 그러면서도 계속 앞서갔고 영국하면 우리가 딱 기억 남는 것은 바로 금융입니다. 금융을 발전시킬 수 있던 큰 이유는 세계적으로 금융이 발달한 나라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언어를 영어를 써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금융이 발달돼 있잖아요. 영어를 씁니다. 일부러 영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나라들이 접근하기가 편한 거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은 이쪽이 브렉시트를 하니까 EU를 탈퇴하니까 이 나라에 들어올 때는 이제까지 했었던 모든 관세에 관한 이야기들이 다 이슈가 되거든요. 그래서 힘들다 해서 똑같이 영어를 쓰는데 더 좋은 나라 옆에 있잖아요. 어느 나라로 갔겠습니까? 이 금융업들이. 그 옆에 아일랜드 갔어요. 그전에는 아일랜드가 독립운동 한다고 그래 난리치고 뭐 그 영국이 그걸 탄압하고 어쩌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북아일랜드도 그 아일랜드로 다시 편입될 것 같은 분위기예요. 지금 더블린이 지금 뜨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일랜드 영어를 쓰는데 그 EU의 나라니까 EU에 속해 있으니까 영국에서 넘어가는 거죠. 지금 영국 상황이 어떠냐면요. 그 영국의 현직 교사가 무료 급식소를 찾아서 밥을 얻어먹고 있어요. 교사가. 우리 교사라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교사가 지금 급식소에서 밥을 얻어먹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우리도 똑같이 생각하면 우리가 비슷해요.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물가가 올라가는데 급여는 정해져 있어요. 그 돈 갖고 밥 먹고 살기 어려운 거예요. 적어도 7끼 중에 한 끼는 무료 급식소에서 먹어야지만이 이 금액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식으로 유니세프 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못 사는 나라를 도와주는 단체 있잖아요. 유니세프가 영국 아이들에게 지금 구호를 제공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영국이 지금 완전히 망해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신기하죠. 영국이 그럴 일이 있었을까? 영국이 왜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습니까? 영국은 해가 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영국 땅이 영국 그 본토부터 시작해가지고 아프리카를 거쳐서 게다가 인도를 거쳐서 그게 다 영국 땅이었잖아요. 미국 땅까지 다 영국 땅이었잖아요. 그래서 해가 질 수 없는 나라였는데 또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언제나 어두움의 나라였던 거죠. 그게 양면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의 영국은 지금 이 상황입니다. 유니세프의 구호까지 받아야 돼. 지금 그런 나라고 정상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도 무료 급식소를 찾아서 밥을 얻어먹어야 되는 지금 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것과 함께 지금 우리나라와 같이 맞춰봅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수출 주도형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출 주도형 국가인데 우리나라 지금 경제가 그 경제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는데 이 무역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에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보다 지금 더 내려갔어요. 지금 순위가 149위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불과 몇 년, 1년, 2년 사이에 우리나라 경제가 완전히 박살났어요. 근데 149위라고 발표하고 나서 그 뒤에 보니까 150위 떨어졌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북한보다 더 안 좋아요, 현재. 딱 그것만 봤을 때는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는 무역을 주도하고 있거든요. 무역을 주도하고 있는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 우리의 생필품들이 계속 가격이 올랐어요. 이게 영국과 지금 똑같은 그 고리가 만들어진 게 뭐냐면 제조업들이 다 우리는 어디로 가 있어요? 중국에 가 있고 베트남에 가 있고 심지어 이제는 어디까지 갑니까? 미국으로까지 가 있어요. 제조업들이. 우리나라 안에 제조업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당장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계속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계속해서 제조업은 다들 나가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로 집중하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금융이나 반도체. 우리가 금융이 완전히 돌았던 것이 부동산 투기였잖아요. 이 부동산 투기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체질이 영국 같은 그런 금융나라로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엄청난 그 생각해볼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세계적으로 빈곤국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영국과 지금 우리가 똑같은 인종차별을 하고 있고요. 몇몇 사람들을 위한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지금 왜 그렇게 문제가 되냐면요. 학교폭력이라는 게 예전에는 그냥 애들끼리 싸움으로 끝났어요. 부모가 개입을 그렇게 크게 개입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왜 그게 문제가 됐냐면 학교폭력은 부모의 힘이 그대로 작용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드라마를 지금 더 글로리가 지금 뜨고 있잖아요. 더 글로리가 그전에는 부모들이 복수하는 걸로 끝났는데 이제는 어떡합니까? 학교폭력을 당했던 애가
준비를 해서 그 힘 있는 애들을 지금 이렇게 제거하는 그런 개인 복수, 개별 복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이게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학교 폭력을 뒤집어 보니까 부모가 대단한 사람인 경우에는 자녀들이 엄청난 학교 폭력에서 혜택을 받았다는 게 하나하나 지금 드러나고 있죠.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를 발생시킬지는 이제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신경 쓴다는 건 우리가 이제 투표할 때 잘했는 이야기겠죠. 자, 그리고 보면요, 그 한국에 대해서 지금 세계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한국은 20대 부모가 없는 나라라고 그래요. 20대 부모가 없는 나라. 실제로 그래요. 요즘 애들하고 이야기해보면요, 20대인 애들하고 그랬더니 결혼해야지? 라고 이야기하면요, 아직 20대인데 뭘 결혼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20대 부모가 없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2022년 0.78%입니다. 세계 최하위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삶의 질에 대해서 또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정부 보도자료에 나왔던 거라서요. 우리가 OECD 국가 하면 이제 잘 나가는 국가들을 하는데 이게 38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의 삶의 질이 어느 정도에 있는가 했을 때 우리나라는 몇 등을 했냐면요, 36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뒤에 두 나라가 있네요. 뒤에 두 나라가 어느 나라냐? 우리 바로 뒤에가 콜롬비아고 그 뒤에가 튀르키예거든요. 지금 터키예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다른 나라에 지금 구호를 생각하고 다른 나라를 우리가 도와주고 이럴 지금 처지가 아니에요. 불과 1년 만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추락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런데 재밌는 건요, 우리가 이렇게 삶의 질이 낮아진 거에 대해서 가장 크게 지적하는 것이 우리는 영원히 비교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비교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설령 다른 나라가 2,000불을 번다 해도 우리가 5,000불을 번다 해도 우리는 내가 5천만 원을 벌어도 내 다른 사람이 6천만 원 벌면 우리는 불행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행지수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경제적 성공을 위해서 막대한 노력을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정말 막대한 노력을 해요. 밤 늦게까지 공부하고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시험을 봅니까? 이렇게 시험 열심히 보는 나라도 참 드물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나고, 그런데 그 시험이라는 건 반드시 어떤 결과가 있냐면요, 몇 명을 붙인다 그러면 몇 명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반드시 패배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졌습니다. 즉 소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아주 유독 긴 노동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우리를 굉장히 조롱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프랑스가 우리나라를 굉장히 조롱하는데, 니네 나라는 노동시간이 참 길다. 노동시간 긴 게 문제가 아니에요. 노동시간이 긴데 실제로 생산량은 지네보다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쓸데없이 회사같이 붙여놓는다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조만간에 우리나라도 그 크레그릿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 한국이 후회한다라는 크레그릿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지금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했던 이 이야기들은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여러 가지 경제 전문가들과 그리고 특히 뭐 이런 것들 다루고 있는 유튜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자료를 정리해가지고 다 내보낸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지금 이렇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됐다. 우리는 또 우리 개인을 봅시다. 우리 개인이 왔을 때는 우리가 참 후회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해왔는데도 우리 또 이런 후회하죠. 조금 더 열심히 공부했으면 내가 이 대학을 안 가고 좀 더 나은 대학을 갔을 텐데. 그런 이야기요. 우리나라 뭐 최고 대학 하면은 그래도 뭐 우리 암묵적으로 서울대학교가 최고의 대학이잖아요. 그런데도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또 이야기해보면 얘네들은 자기가 유학을 못 간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어요. 이게 영원히 후회하는 것 같아요. 그 마감수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연세대학교 애들을 자기가 오랫동안 가르쳐봤는데 이 연세대학교 애들 병신들이 많다고. 그 병신들이 뭐냐면 자기가 서울대 떨어지고 이 학교 왔다고 그렇게 후회하는 병신들이 너무 많더라고. 마감수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랬는데
서울대를 당장 가봤더니 거기에 대한 자기가 유학 못 간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더군요. 조금만 더 열심히 했었으면 그렇게 후회를 하더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제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좀 더 빨리 결혼했으면. 그래서 지금 20대 나한테 이야기하면 20대 애들은 뭘 벌써 결혼을 해요. 이런. 그러니까 아휴 니네들이 그런 그렇지. 세대간 갈등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앞에 사람들이 가보니까 20대 결혼하는 게 맞거든요. 앞에 사람들 가보니까 20대 결혼하는 게 맞는 게. 근데 어떤 사람은 20대 결혼이 너무 빠르다.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좀 더 일찍 취직했으면. 그 사람이 사다 보면 돈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실 솔직히 그렇잖아요. 돈이 제일 중요해요. 좀 더 일찍 취직했으면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너무 우리 개인을 봤을 때도 많은 후회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가 이런 후회들을 하는 것에서 넘어가서 후회함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후회함을 피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살 때에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맡겨진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맡겨진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남이 나한테 맡긴 거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월급을 받습니다. 월급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월급을 가지고 한 달 생활하면서 그 돈을 다 써버리는 경향이 요즘 너무 두드러지고 있어요. 지금 나를 위해서 또는 미래의 나에게 좀 맡기고 나는 지금 이거 좀 써야 되겠어 라고 해서 빚까지 지고 있죠. 근데 이건 생각해 보셨습니까? 월급이 지금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나만의 것. 그 왜 그러냐면요. 어떤 사람이 대충 계산했더니 사람이 평생 400회 정도 월급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400회 정도. 즉 400회 정도 월급 받는 것도 33년 일했을 때예요. 33년. 그러니까 지금은 400회도 받기가 쉽지 않다 그러네요. 300회 정도면 이미 월급이 끝난답니다. 300회 정도 또 400회에서 300회 정도의 월급을 받는데 이 월급을 가지고 내가 평생을 살아야 돼요. 이 이야기는 지금 내가 받는 이 월급은 적어도 과거는 넘어갔다 칩시다. 과거는 넘어갔다 치더라도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내가 공동을 써야 될 공동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다 써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심지어 내가 벌고 있는 이것마저도 지금 온전히 현재의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의 나와 공유해야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함부로 살면 안 된다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현재를 엉망으로 살아버리면 미래의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미래의 내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공유의 것이에요. 건강에 있어서도 그렇고 재물에 있어서도 그렇고 시간에 있어서도 그런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 생각할 때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맡겨진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나한테 지금 다 맡겨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 지금의 내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적어도 지금 당장 옆에서 생각하지 말고 미래의 내가 힘들다는 거예요. 미래의 내가.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판받는 것 그것이 뭐 저축하지 않고 다 쓰고 살면서 그리고 또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부자가 되려면 안 써야 되잖아요. 그거 다 쓰면서 부자가 되길 바라요. 이게 또 우리나라에 지금 결혼을 못하게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죠. 제가 최근에 이런 것도 봤습니다. 그 남자분들이 30살까지 잘 이렇게 살아왔는데 30 넘어가지고 결혼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결혼도 잘 안 되는데 이때 차를 살까? 이래 되는 게 차를 살까? 차를 살까? 근데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보면 지금의 나는 청직입니다. 청직이에요.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이 말씀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나 자신에 대해서도 청지기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함께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봉사의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각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들이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서로를 도와야 합니다. 재물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말씀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忠心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잘 쓰고 활용하고 결실을 맺는다면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물에 있어서 이것이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는 가장 좋은 것은 바로 11절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절을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 외에도 시간도 건강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맡은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맡기신 것에 대한 충성한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요즘에 1인 가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인 가구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1인 가구에 맞는 집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집은 고정 지출이에요. 고정 지출. 그리고 모든 집들이 디자인될 때는요. 적어도 3인 이상의 사람들이 살 것을 생각하고 디자인된 것입니다. 3인 이상이요. 그래야지 그 집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의 가치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혼자 살게 되면요. 너무 많은 지출이 일어나게 돼요. 지금 현재 청년들이 어렵게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집을 살 때는 적어도 2사람 이상, 그러니까 3사람을 생각하고 집을 사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에는 함부로 집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 만약에 혼자 있는데 집을 샀다? 그럼 그 사람은 영원히 그 어려움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도 많이 봤습니다. 주변의 사람들 중에서요. 혼자 사는 사람이 집을 사는 사람도 많이 봤거든요. 집을 사면 참 좋을 것 같았는데 집을 사는 순간부터 고정비용이 들어갑니다. 고정비용. 그것 때문에 결국은 돈을 모으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자산이 마이너스가 돼버리더라고요. 저 그거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 집을 사면 이렇게 문제 생기는구나. 투자하기 위해서 집을 산다? 그런 거 아니에요. 경제적인 관념은 정말 바꾸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던 거 30대 지나서 결혼을 못하니까 차를 사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카푸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차를 사는 것은 정말 유명합니다. 집도 고정비용으로 들어가는데요. 차 역시도 고정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차를 사면요. 자기가 원래 쓰던 것에서 적어도 50만원, 70만원 정도는 이상은 더 나갑니다. 고정으로 나가요. 그럼 자기 월급이 딱 100만원, 아니 200만원이나 칩시다. 200만원이나 딱 고정해버리면요. 차에 들어가는 비용은 벌써 70만원이 날아가 버리고요. 자기 통신비 그것도 한 20만원 정도 날아가고요. 그리고 집 해가지고 이것도 한 40만원 날아가 버리면 밥도 먹기 힘들어요. 밥도 먹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영국의 그런 교사들처럼 무료급식소 가서 밥을 얻어 먹어야 돼요. 이래 되면요.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놓으니까 또 돈이 안 모이니까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상당히 흥미롭죠. 근데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아까 이게 고리처럼 느껴지는데 바로 금융 위주로 나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출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제조업이 없어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니 앞으로 나가는 방향이 너무 뻔하게 보이게 된 거죠. 영국이 이걸 잘 보여줬어요. 너무 잘 보였습니다. 우리나라가 방향 좀 틀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거더라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나라에서도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또 개인으로 와서도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또 오해하셔서 좋은 것을 취하지 말라는 것을 그렇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행하는 거 어떻습니까? 돈 많이 들잖아요. 여행하면 돈 많이 듭니다. 그 다음에 먹는 것도 돈 많이 들잖아요. 근데 이걸 하지 말고 살아라?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음식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은 많이 먹어도 살찌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먹는 대로 적절히 살이 찌거든요. 자,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다이어트, 즉 식단 조절을 합니다. 식단 조절하면요, 그 밥이 맛이 없어요. 필연적으로 식단 조절하면요,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진짜 맛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만 계속 먹고 살면 얼마나 불행해집니까? 그래서 식단 조절을 할 때에도 항상 그 전문가들은 그런 이야기하죠. 치팅데이라는 걸 항상 설정하라고 그러죠. 치팅데이라는 것은 이렇게 며칠에 한 날을 정해서 그 날에는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원 없이 먹으라는 겁니다. 먹고 싶은 대로 원 없이 먹으라는 거예요. 한 달 정도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날짜를 정해가지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에게도 또 다른 동기를 부여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며칠 동안은 건강을 위해서 나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한 날 맛있는 거 먹어야지. 그 재미로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 여행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여행을 가고 싶으면 적금을 들으라는 거예요. 적금을 드는데 어떻게 하냐. 내가 만약에 여행을 가고 싶다. 근데 여행 비용이 한 50만 원이다. 그럼 한 250만 원짜리 적금을 드는 겁니다. 250만 원짜리 적금을 들어가지고 250만 원을 열심히 와서 250만 원을 딱 달성한 그 순간 50만 원을 가지고 여행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행 갔다 오고 나면 얼마나 남습니까? 200만 원이 남아있죠. 이렇게 해서 자기 자산도 모으고 또 자기 여행도 갔다 오고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동안에 50만 원 들고 왔을 때는 어때요? 이거 다 써버려도 자기에 크게 부담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세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즉 자기 상황을 파악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일단 설정을 하고 그것에 도달했을 때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거,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돈 빌려서 여행부터 갔다 와야지.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먹을 수 없는, 먹으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오늘 먹고 죽자 이러면서 그냥 막 먹는 거에 집중하는 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군요. 그 양치기 소녀가 있었습니다. 양치기 소녀가 있었는데 이 소년이 굉장히 똑똑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왕이 그 소년을 찾아가서 나를 좀 도와서 나라를 같이 운영하자라고 한 거죠. 양치기 소년이 안 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왕이 그렇게 강복하니까 왔죠. 그리고 이 사람이 재무 대신이 된 겁니다. 돈을 간주한 사람. 그랬는데 원래 있던 그 귀족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그래서 이 애를 미워한 거죠. 양치기 소년을 미워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양치기 소년을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재무 대신에서 끌어내리려고 여러 가지 착각을 한 거죠. 그리고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저 양치기 소년이, 그러니까 제 재무 대신이 우리나라의 공금을 빼돌립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서 왕이 이제 조사를 하게 한 거죠. 조사를 하게 했는데 집을 막 조사를 해보니까 별게 안 나와요. 그래서 아닌 것 같은데? 이라고 했더니 또 그 이야기 합니다. 그 집에 비밀의 방이 있습니다. 비밀의 방이 있는데 거기를 조사해봐야 된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비밀의 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니까 그 재무대신의 하인들에게 물어보니까 저 방은 아무도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딱 그 양치기 소년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명령을 보자. 문을 열어라. 뭐가 있는지 봐야 되겠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양치기 소년의 원래 양칠 때 입던 옷과 지팡이와 피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뭘 했냐 그랬더니 양치기 소년은 하루에 1시간씩 거기에 들어가서 그 옷을 입고 피를 흘리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 모함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제거하고 오히려 그 나라는 더 부강한 나라가 됐다는 그런 탈무드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그런 거예요. 훌륭한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자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치기 소년이 누구보다도 저 훌륭한 재무 대신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가난한 양치기,
라는 것을 매일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 방에 들어갔을 때는 자기는 항상 양측이었던 거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은 우리의 손밖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록 하시고. 기도는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함과 동시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음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바로 이 기도는 우리가 하더라도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명확히 기억하는 방법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가 맞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은 예배하니까 예배에만 너무 집중하는데 예배를 드리는가,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가에 대해서 먼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이며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위치를 정확히 인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소망의 삶을 가지는 삶입니다. 부자인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는 것보다는 절대로 더 쓰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거예요. 내가 버는 것보다 적게 쓰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버는 것보다 적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우리는 메타인지라고 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검열하는 겁니다. 이걸 메타인지라는 겁니다. 인식을 검열하는 거예요. 이런 메타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자가 된다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쓸 수 있는 한계를 분명히 인식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한계를 인식한다는 것 속에 바로 소망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자,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버는 것보다 더 적은 돈만 쓴다고 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내가 버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에는 뭐가 생깁니까? 돈이 쌓인다라는, 재물이 쌓인다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모든 영역에 그대로 적용했을 때는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는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한계를 잘 관리한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신뢰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 신뢰는 자존감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존감에서 희망이 나옵니다. 그러니 허비하지 맙시다. 자신의 위치를 파악합시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남을 위해 사는 것이 나를 위해 사는 것임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베푼 것은 결국은 그것이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아니, 그 태도가 바로 나에게 좋으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다른 사람에게 잘하는 사람들이 미래의 나에 대해서 소리할 일이 없거든요. 미래의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결국은 돌아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말씀합니다. 찬송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후에 가장 반대의 극단에 바로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것은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근심과 다른 것이, 세상의 근심은 사망에 이르지만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인식하고 걱정함은, 그리고 자신의 죄악을 괴로워함으로 정말로 우리가 후회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를 후회할 것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많은 후회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한 후회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들을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맡은 자임을 기억합시다. 건강과 재물과 명예 등 이 모든 것들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가 잠시 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우리의 위치를 정확히 인식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고 그러기에 자신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무엇보다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정말로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회개는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신 복의 복을 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말을 보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최은정 11절 감사에 감사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도 정신 차리고 근신에 기도하라. 감사합니다. 시험을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또 저들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시간과 건강과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실수로 감사로 주일헌금으로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에 우리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그 손길이 정말 가는 곳마다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는 손길이 되도록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더하는 손길이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는 손길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는 데 사용되는 예물이 되도록 관리자의 손길을 주님 지혜 명철을 총명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삼장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에게 통하심을 예비한 목양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예배에 전 세계 오늘 주의 이름으로 예배한 모든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예배에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예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